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고려시대 진행하고 있고 이제 정치사 파트를 전부 지나서 사회, 경제, 문화 부분이 남았는데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마 경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서 나오는 토지 제도를 처음에 외울 때 좀 중요하게 봐 놓으시고 문제로 어떻게 헷갈리게 나오는지를 기출문제로 같이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고려의 경제하고 연결되는 사회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몇 번이나 최근에 3년 동안에 출제가 됐는지 회차가 써 있는데 무신정변이나 이런 정치사 부분의 특정 구간은 한 5번 미만으로 출제가 된 데도 있는데 여기는 할 때마다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5번 정도가 나왔다는 거는 토지제도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이제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일 헷갈려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외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려가 이어지는 500년 동안에 하나의 제도를 정하고 쭉 간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잘 몰랐겠죠. 그리고 지배 계급들이 계속 달라지면 그들이 더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가로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좀 수정하거나 이런 가감을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도 뭐 휴대폰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나오면 끊임없이 버그를 수정을 하죠. 이것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토지 제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토지 제도. 일단은 완전히 토지 제도라고 하는 게 정확히 자리 잡기 전에 그런 게 생겨나기 전에 토지가 지급됐었던 사례가 나와요. 아직 우리가 토지 제도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 관리들에게 녹봉을 어떻게 주겠다라는 거를 정하기 전인데 역분전이라는 예외 토지가 하나 나옵니다. 역분전.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을 하죠. 근데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을 추대를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공을 세워준 공신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종의 논공 행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주는데 공을 크게 세운 사람도 있고 조금 작게 세운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이 판단 기준이 뭐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기준이 뭐였냐면 자, 공을 뭐를 세웠는가 그리고 굉장히 애매한 기준이 나오는데 인품이라는 기준이 나와요. 그 사람 되게 성격 좋다, 인품이 되게 좋아 라는 말로 쓸 수 있지만 저거는 객관적인 수치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품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주관적인 어떤 기준인데 아마 이거는 그 당시에 집안이 될 수도 있고 배경이 될 수 있겠고 이런 거를 두루두루 묶어가지고 인품이라는 아주 모호한 이 어떤 테마로 묶어서 이 기준치로 삼았던 게 보여요. 그래서 공로와 인품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을 해줘서 저 역분전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다시 회수하지 않는 거예요. 표창장처럼 그냥 줘서 그렇다면 이거를 받은 그 공신 집안에서는 이걸 자기 자손들에게 세습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안 뺏기는 재산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 집안이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는 역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런 게 있고 이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하고 나서 이제 바로 만들어진 예외적인 토지가 하나 있었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과가 나오는데 고려시대의 토지 제도라고 하면은 전시과입니다. 전시과. 요 단어 머리에 넣어주시고요. 관리들이 일을 하죠. 그러면 나라에 돈을 받아야 돼요. 일을 했으니까 월급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줬냐면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죠. 이건 조선시대에도 녹봉이란 개념으로 나오는 거지만 여기는 특이하게도 전지하고 시지를 레벨별로 묶어가지고 줬기 때문에 앞글자를 따가지고 전시과라고 합니다. 여기 날개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전지라고 하는 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밭전자를 써가지고. 그리고 시지라고 하는 거는 땔감을 취할 수 있는 작은 산 같은 거, 임야지대를 시지라고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이 땔감을 공급받는 게 일상에 되게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그리고 겨울에는 뭐 온돌도 떼고 해야겠죠. 이런 거를 두루두루 취할 수 있게 나무를 할 수 있는 땅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땅 자체를 줬다기보다 그 땅에서 나무를 취할 수 있는 뭐 권한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전지하고 시지를 차등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토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세금을 거두는 권리예요. 이런 걸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수조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세습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의 땅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계속 영원히 줘버리면 나중에 다음 때에 나오는 신하들한테 줄 게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반납을 하는 게 있는데 이 반납이 되는 포인트가 어느 지점에서 이걸 반납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정비가 이루어졌던 거죠. 우리의 땅은 굉장히 한정돼 있고 이걸 마냥 설정을 해가지고 수조권을 다 뿌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모자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변천을 몇 번 겪게 되는데 요거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헷갈리는 건데 자, 토지제도로 우리가 전시과를 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시정전시과,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시과를 처음 시작한 거는 경종 때인데 이때에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아직은 뭐가 되게 뭉뚱그려져 있어요. 전직 관리한테도 주고 현직 관리한테도 줘요. 그러니까 은퇴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데 전 관리한테도 여전히 뭔가 수조권이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여기 또 모호한 그게 나오죠. 인품이랑 자기 레벨 그 높낮이에 따라서 공복을 기준으로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했다. 근데 여기 인품에 대한 설명이 날개에 조금 나와 있어요. 관리가 속한 가문, 관리의 세력. 그러니까 이거는 집안 배경이죠. 이거를 인품이라고 하는 말로 얼버무린 건데 사실 굉장히 이거를 레벨을 나누기가 애매하죠. 이 인품이라고 하는 소재 자체가 되게 주관적이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런 걸로 레벨을 매기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그러니까 시정전시과는 급여를 준 거는 알겠는데 수조권을 준 건 알겠는데 아직은 모두가 납득할 만한 깔끔한 기준으로 주고 있지는 않고 전직한테도 주고 현직한테도 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반드시 땅은 모자라는 시점이 오게 될 건데 실제로 시정전시과가 시작되고 나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건 요 인품이에요. 그 배경, 집안, 가문, 배경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을 거고 그래서 목종 때에 가면은 이걸 한번 고칩니다. 자, 처음에 시작한 게 시정전시과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고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도 나올 때 새롭게 나오면 개정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친 거예요. 개정은 이제 한번 고친 겁니다. 개정전시과가 나오는데 여전히 전현직한테 다 주고 있기는 해요. 다시 빼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애매했었던 인품이 빠집니다. 인품이 빠져버리고 오로지 관등만 객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관직의 높낮이만 체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조금 더 현실성 있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전직 관리한테도 준다는 거예요. 이럼 나중에 수조권을 지급할 땅이 반드시 부족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칩니다. 경정, 다시 한 번 고쳤다라는 뜻이고요. 이때 뭘 하냐면 드디어 전직 관리 빠져요. 현직 관리한테만 줍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한테만 월급을 줘야죠. 그래서 현직 관리한테만 지급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오랜 문제 중에 하나를 개선시키는데 오랫동안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고려가 묵과제도가 없어요. 스님을 뽑는 승과도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직을 뽑는 잡과도 운영을 하면서 묵과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먹국으로 공급이 되는 그런 점이 없잖아 있었고 당연히 정식 절차가 제대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무시받고 처우가 대단히 좋지 않았죠. 이걸 좀 개선을 해서 무관에 대한 대우를 개선시키는 거를 또 이때 전시과를 만지면서 아마 이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개선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시과로 아주 꾸준히 운영이 되다가 계속 고쳐가면서 전시과를 씁니다. 그러다가 고려 말기가 되었을 때 새로운 무언가가 나와요. 왜냐하면 고려 말기가 되면 여기 메인으로 나오는 주도 세력이 바뀌니까. 자, 전시과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우리가 원간섭기라는 걸 겪고 나면 그 원나라 세력에 기대가지고 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 나오는 것처럼 친원파들이 나와요. 친원파, 원나라에 기대서 가문의 세력을 키우고 기득권을 틀어쥐고 엄청 부귀영화를 누렸던 세력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해요. 이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취한 토지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서울의 경기권 수도권에 있는 땅이란 땅은 그냥 다 권문세족이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많이 수확이 되는 좋은 땅들은 전부 다 권문세족이 대농장의 형태로 갖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 말기가 되면은 신진사대부 같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신진사대부들은 주로 저기 번외 지방 쪽에 멀리 서 있다가 슬슬 이제 중앙으로 진출을 하는 그런 세력들인데 일단은 기반 자체가 서울 쪽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상경해가지고 집 구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나의 어떤 기반이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여기 전부 고개만 돌리면 다 권문세족 땅인데 이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해체를 하면서 이 힘을 새롭게 떠오르고 있었던 신진사대부들한테 골고루 나눠줄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토지 제도를 새로운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과전법입니다. 공양왕 때 권문세족의 엄청난 토지를 국가가 몰수를 해서 국가 재정 기반으로 좀 많이 확충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의 일부가 신진사대부들의 어떤 경제적인 베이스 캠프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국가를 새로 만들어 나가면서 기반 시설을 갖추는 거죠. 자, 특징을 보니까 신진사대부 대표적인 인물 2명 나와 있네요. 정도전, 조준, 요 사람들이 주도로 이 과전법을 시행을 했고요. 처음에는 경기 지역의 권문세족의 땅들이 좀 몰려 있으니까 여기에 한정을 해가지고 과전이라고 하는 거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과전법이에요. 뒤에서 또 따로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크게 이 토지 제도가 운영이 되었다. 메인은 전시과인데 나중에 고려 말기 정도가 되면 신진사대부를 중심으로 그들 스스로의 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권문세족의 어떤 세력을 해체하기 위해서 과전법이라는 새로운 게 등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산업 분야는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농업이 있겠고 수공업이 있겠고 물건 사고 파는 상업이 있습니다. 자, 고려 말기에 농업 기술 발달이 또 나오는데 이게 우리 위인전이나 어릴 때 많이 읽었던 스토리가 나와요. 문익점 얘기 나오네요. 문익점.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이 문익점 스토리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동화책 소재로 많이 나오는데 고려시대 문신인데요. 이 사람 고려 말기에 원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목화씨를 몰래 숨겨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드디어 재배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원나라에서는 이 목화씨를 재배를 해야 소음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어떤 소재였거든요. 이거를 바깥으로 반출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익점이 아마 어릴 때 무슨 책 읽어보신 분들은 뭐 붓뚜껑 안에다 뭐 숨겨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는 어디다 숨겨 나왔는지는 잘은 모르고 그게 이제 붓뚜껑이란 얘기가 뭐 동화책에 쓰이면서 많이 알려지게 된 건데 정확히 어디에다가 감춰가지고 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몰래 반출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문익점이 가지고 온 씨앗 중에서 대부분 발화에 실패를 했는데 하나가 성공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목화 재배를 성공을 했다라는 이게 우리의 어떤 생활 모습도 굉장히 크게 의생활을 또 많이 바꾸게 되죠. 그리고 나서 농업의 기술 같은 것도 이제 슬슬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암이라는 사람이 농상집요라는 책을 원나라에서 들여와서 소개도 하고 보급도 합니다. 아직은 한계가 있어요. 원나라에서 들여왔다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농사를 이제 원래 해오던 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구전으로만 짓는 게 아니라 뭔가 농법을 개량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려는 어떤 흐름이 지금 여기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가 여기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물건 만드는 수공업은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초반에는 관청에서 나라에서 하는 수공업 그리고 우리 왜 그 향과 부곡과 소라고 하는 차별받는 행정구역이 있었죠. 소라고 하는 행정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맘대로 이사도 못 가고 그 지역에 할당된 특정 물건들이 있어요. 뭐 소금 또는 숯 아니면 옹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국가에 바쳐야 되는 무언가가 정해져 있어요. 이걸 자기네들이 사사로이 파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너네는 만들어가지고 국가에다가 이렇게 바쳐라고 하는 거를 평생을 그거를 만들면서 예속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그냥 일반인 신분인데 차별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일반인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뭐 운신의 자유도 뭐 거의 많이 없었고 세금도 굉장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어서 대우를 받는 건 거의 천인에 가까웠다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신분적으로는 양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거의 예전에는 여기서 운신의 자유도 없고 세금도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천민은 또 아니다 보니까 양인으로 내야 되는 세금은 또 다 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기에다가 종이나 숯이나 소금이나 이런 거 만들기 힘든 거 있죠. 그런 거를 할당을 해가지고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국가가 취해서 쓰는 방식을 지금 썼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뭔가 관리하는 느낌이에요. 고려시대 초반부에는. 그런데 고려시대 후기가 되면
농촌에서 가가호호 자기네 집에서 만들어 쓰는 물건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 국가로 크게 융성을 하면서 사찰들이 굉장히 여러 개 생기죠. 그 사찰 안쪽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원 수공업이 되게 크게 발전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고, 마지막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을 조금 보면, 상업이 발전을 하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겠죠. 당연히 도시에서 상업이 발전하기 좋을 거예요. 큰 도시에 가면 시전 같은 상점이 설치가 돼요.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가지에 상점이 당연히 설치가 될 것이고, 여기를 보면은 개경이나 서경처럼 이제 수도 같은 큰 도시에는 시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상점 중에서 특이하다고 할 만한 거는 이것도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관영 상점이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 상점이 있고요. 개경, 서경 등의 대도시, 여기에 특정 카테고리만 취급하는 상점이 들어옵니다. 서적점, 책이죠. 약점, 약재 다루는 거고, 다점, 다점이 뭘까요? 다점. 다점은 찻집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의 카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번화한 시가지의 모습을 이런 상점들이 형성을 하게 되고요. 상점이 많아지면 당연히 뭔가 매점 매석도 하려고 하고 가격을 뭐 단합을 한다거나 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시전에서 물건 사고 파는 거 혹시 이상한 거 하나 안 하나 경시소라고 하는 국가에서 감시관청을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업이 발전을 했다는 건 뭐예요? 이 상업을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돈이 필요하죠. 물론 물물 교환도 해요. 옷감이나 곡식을 가지고 이거를 바꾸는 것도 하지만 상당히 불편하죠. 뭔가 양이 많아지게 되면 옷 한 벌 맞추러 내가 장에 간다. 근데 우리 창고에서 곡식을 꺼내서 그거하고 옷감을 바꿔가지고 옷을 맞춘다? 그러면 그 옷 사러 가는 시장에 일단 여자 혼자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쌀 가마니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뭐 고려시대랑 조선시대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우리가 한 가마니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작지 않아요. 한 가마니가 대략 한 80kg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고 가는 게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높은 사람들은 뭐 쇼핑할 때 가면 밑에 있는 그 시종이죠.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물건을 산 다음에 그걸 곡식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곡식이 없으니까 무슨 표식 같은 걸 주면서 이거 대금은 우리 집에 와서 이거 보여주고 받아가게, 이런 식으로 대신 쓰는 화폐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또 패 같은 게 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이런 패의 모양이 집집마다 또 다르고 하다가 보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필요하다. 우리도 중국처럼 화폐를 써야 돼. 이런 생각이 나와서 드디어 고려시대가 되면은 무언가 돈이 쭈루룩 만들어지게 돼요. 처음으로 나왔었던 게 성종 때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로 건원중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철전이고요. 요런 걸 한번 만들었다가 전국적으로 통용은 되지는 못했는데, 언제부터 돈이 팍 퍼지게 되냐면 숙종 때 이제 주전도감이라고 아예 관청 하나를 설치를 해요. 여기 날개 설명도 있죠. 이 숙종 때 한 승려가 건의를 하죠. 의천이라고 하는 승려가 자기가 중국에서 보고 온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도 주전조감 설치해가지고 화폐 만들어야 돼요 라고 건의를 해요. 이 승려의 말을 임금이 듣는 건데, 우리가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알고 있는 유명한 승려가 있죠. 이 승려는 왕자 출신이죠. 임금이었던 숙종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동생의 말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여 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주전도감을 만들어서 삼한통보 그리고 해동통보라는 이 돈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많이 유통이 됐었던 돈이라서 지금 형광펜으로 색이 칠해져 있고, 돈이 유통되다가 보면 단위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겠죠. 이 부자들은 이제 곡식을 한가득 창고에 채워놓지 않아도, 옷감을 쌓아놓지 않아도 그만큼의 재물을 훨씬 작은 공간에서 축적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돈도 요만한 거를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면 이거 갖고 있는 것도 돈이고 무게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액권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을 했던 게 은병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하게 생긴 은덩이 같은 건데 전반적인 모양은 약간 표주박처럼 생겼어요.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은덩이죠, 은덩이. 요 은덩이를 가지고 요거 자체를 고액 화폐로 그냥 썼던 겁니다.
활구라고도 하고요. 은병이라고도 부르는 고액권 화폐도 등장을 하더라. 그렇다면 이제 뭔가 상업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느낌이 나오는데 내부에서만 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도 이제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죠. 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지는데 그 예성강 하구 쪽에 병란도라고 유명한 데가 있어요. 국제무역항으로 엄청 발달을 해가지고 중국의 송나라, 저기 위에 거란, 여진, 그리고 심지어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여기 왔다 갔다 했다라고 나와요. 이 병란도를 통해서 오가는 국제적인 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고려의 이름이 저기 서역까지 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한번 봐주시고 그러면 이 경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사회적인 부분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신분제도는 여전히 신분제도가 있어요. 평등하지 않고 자 귀족이 여전히 나오네요. 근데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귀족이 사회 전반의 모든 거를 끌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를 귀족사회, 고려의 문화를 귀족문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귀족의 구성을 보니까 왕족이 있겠고요. 공신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굉장히 고위직의 관리들이 귀족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누대에 걸쳐서 계속 정승판서를 배출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혼사를 맺으면서 일반 가문하고 확연히 달라진 대가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문벌들. 그런 사람들까지 묶어가지고 다 뭉뚱그려가지고 귀족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대단한 혜택들을 여러 개를 갖고 있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음서하고 공음전이 있어요. 고위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 주어지는 땅이 공음전인데 당연히 국가에 반납을 안 하는 땅이고요. 그리고 음서는 뭐냐면 시험 보지 않고 낙하산으로 관직에 오르는 거를 음서라고 해요. 그러니 이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문은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어쨌거나 벼슬길에는 나갈 수가 있고 나의 부와 권세를 세습을 하고 키워내기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굉장히 유리했던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귀족 집단의 세력 변천을 보니까 초반에 호족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벌귀족이 주로 귀족이 되고 그 다음에 무신정변 일어났을 때에는 무신들이 곧 귀족이죠. 이렇게 됐다가 원간섭기가 됐더니 권문세족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고려 말기가 되었더니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해서 귀족의 혜택을 가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귀족의 밑에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이 중간층. 하급 관리들 있고요. 서리. 그리고 지방에 실제 그 지역의 행정 실무를 맡아서 보는 향리들이 있어요. 요 향리라고 하는 계층이 사실 되게 복잡한 계층인데 옆에 날개 설명이 좀 길게 돼 있거든요. 신라 말에 그 호족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향리라는 집단이 쑥 나온 건데 실제로 그 지역에 오래 머물고 살면서 그 지역의 어떤 모습을 전반적인 거를 되게 잘 꿰고 있는 지역 유지 같은 사람들이 요 향리로 편입이 되게 되고요. 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고려 말기에 시험 보고 신진사대부가 되는 거예요. 신진사대부. 그리고 중앙으로 껑충 점프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 다수를 차지했었던 일반 백성입니다. 양민. 세금 내는 일반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을 고려시대에서는 양민을 지칭하는 단어가 백정이에요. 조선시대랑 다르죠. 조선시대는 소나 돼지나 말을 도축하는 도축업자들을 백정이라고 하지만 일반 신분을 가리키는 거를 백정이라고 해요. 백성이랑 똑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차별 대우를 받았던 향, 부곡, 소예, 특수 집단민 등등이 있어요. 양민은 양민입니다. 그리고 밑에 천민, 노비가 있습니다. 노비. 대체로 노비가 천민이고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재산으로 취급이 됐기 때문에 세금 내지 않고요. 판매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증여할 수 있었어요. 그냥 재산이랑 똑같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가 유지되는 500년의 기간 동안에 중앙에서 여러 가지 사회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지금도 현대사회에도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됐다는 건데 자 재위보라는 게 있습니다. 초반부터 설치가 된 건데 4대 임금인 광종 때 설치한 거고요. 기금을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요거의 이자로 가난한 사람들 빈민구제하는 데 썼던 게 재위보입니다. 그리고 의창 6번째 임금인 성종 때 설치한 마찬가지로 빈민구제 기구인데 곡식을 빌려주는 거죠. 이거를 처음 시작한 거는 태조 왕건이 흑창이란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데 성종이 이 흑창을 되게 크게 확장을 해가지고 대폭 양을 늘려서
의창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빈민구제용. 그리고 상평창이라는 창고. 이건 뭐냐? 이것도 성종이 하는 건데 물가를 조절하는 창고입니다. 개경과 서경과 십이목이라는 주요 도시마다 설치를 했고요. 요 상평창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제도감. 사실 이렇게 도감 이렇게 나오면 주로 고려시대를 지칭하는 경우인 게 많이 있죠. 뭐 식목도감, 구제도감 이런 거, 결혼도감. 요 구제도감은 구출한다는 뜻이잖아요. 단어 자체에서도 병자의 치료를 위해서 설치를 했었던 임시 구호 시설이고요. 그리고 해민국이라고 약품을 나눠줬었던 데도 따로 있어요. 치료하는 시설과 약 나눠주는 시설도 있고, 그리고 밑에 동서대비원이라고도 있네요. 환자의 치료. 우리로 치면은 지금 이거는 약간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를 할 수 있는, 진짜 빈민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적십자 활동하고도 되게 유사한 그런 활동이 여기에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보건소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충분히 지금 마련이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여러 가지 사회 제도 혹은 사회 구휼 제도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밑에 간단하게 퀴즈가 있으니까 이것만 살짝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OX네요. 고려시대에는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라는 화폐가 유통이 됐죠. 시정전식과는 현직 관리에게만 대상으로 지급됐다. 아니죠. 시정은 시작된 전식과인데 시작된 전식과에서는 전직과 현직한테 다 줬었어요. 이거 아니고 광종 때 물가 조절 기구인 상평창이 설치되었다. 방금 위에서 본 건데 광종이 아니고 성종 때 설치하는 거죠. X. 자, 2번 괄호 안에 옳은 것에 영표해 볼게요. 고려 공양왕 때 경기 지역에 한정을 해가지고 어떤 제도를 실시했느냐? 과전법 실시했었죠. 과전법. 자, 고려시대에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나라에서 만든 관청으로 경시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구제도감은 전혀 다른 정말 빈민 구제하고 하는 치료하는 그런 기구였죠. 그래서 여기까지 OX 하는 거하고 간단 퀴즈 좀 풀어봤고 요건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거였고요. 우리가 봤었던 내용이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주로 이게 문제로 출제가 될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